섭자의 공포 이야기 섭공라. 어떤 한 남자가 친구들과 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 영철이는 이렇게 얘기했다. 아이, 오늘 도착 못하겠네. 세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 야, 여기 도착하고 싶어? 여기 귀신 나온대. 에이, 야, 새끼야, 넌 그걸 믿냐? 내가 뭘? 하면서 티격티격 가고 있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손이 차 창문에 하고 있었다. 친구들은 모두들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뭐야? 친구들과 나는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다음날 주유소에 가 기름을 넣고 세차를 하기로 했다. 나는 주유소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선생님, 깨끗이 닦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가 않았다. 여기요. 어제 뭐 하셨어요? 이건 밖에 있는 손자국이 아니고 안에 있는 손자국이에요. 뭘 지워달라고. 확인을 제대로 하셨어야죠. 그렇다. 창문에 난 손자국은 밖이 아닌 안쪽에서 났던 것이다. 섭자의 공포 이야기 섭공라. 시험을 앞두고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 한참 공부를 하고 있는데 2시쯤에 방문을 놓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야식 가져왔으니까 문 열어. 엄마가 야식을 가져온 것이다. 평소 엄마가 갑자기 들어오는 게 싫어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 한참 집중하고 있는 터라 나중에 먹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엄마가 안방으로 가시는 것 같았다. 3시쯤 되었을까? 다시 엄마가 노크를 하신다. 간식 가져왔으니까 문 열어.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아 초조한 마음에 엄마에게 신경질을 냈다. 아, 엄마, 이따가 먹을게. 나 공부하잖아. 그러자 시끄러워. 어서 문 열어. 열어, 열어, 열어라고! 갑자기 이상한 사람처럼 엄마가 소리쳤다. 위축되어 문을 열려고 했지만 갑자기 이상한 느낌도 들어서 문을 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엄마가 말을 했다. 제발 부탁이야. 문 열어. 문 열어. 제발. 평소 엄마답지 않은 간절한 목소리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문을 열지 않았다. 갑자기 생각났다. 오늘
부모님이 제사로 시골에 가셨던 것이 섭자의 공포 이야기. 섭공라.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저는 한창 중학교 입시 대비해서 다른 건 다 제쳐두고라도 영어 공부를 위해 학원을 늦게 다니기도 했습니다. 영어 회화와 문법 학원으로 당시에는 하버드 학원, 지금은 제나이 학원이라고 이름을 바꾼 곳에 다녔죠. 그날도 어김없이 밤 8시쯤 넘어서 영어 회화 강의를 듣기 위해 초등학교 골목길을 지나 학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필 초등학교 앞 골목길 사거리에서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치고는 컸던 저보다 머리 두세 개는 더 커 보이는 중고등 형들이 단체로 몰려있더군요. 불안한 마음은 바로 그대로. 한 명의 형이 오더니 친근하게 있는 대로 털어놓으라고 하더군요. 하필 그날 학원비까지 가방에 있던 상황인지라 저는 그것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주머니에 있는 당시에는 컸던 3,000원 가량을 순순히 넘겨주며 이것뿐이라며 주머니를 뒤집었습니다. 그 양아치도 굳이 3,000원을 얻었는데 더 뒤져보기 싫었던지 순순히 보내주더군요. 다들 아실 겁니다. 삥을 뜯기고 나면 한편으로는 3,000원으로 넘어가서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왠지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과 순간 흥분했던 마음과 안도했던 마음이 교차하면서 머릿속이 매우 혼란스럽고 감정이 불안해져 있는 그 순간을 말이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봉고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봉고차 앞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매우 어여쁜 아가씨 한 분이 예, 너 어디 가니? 라고 묻더군요. 저야 예쁜 아가씨가 물어보니 그냥 순순히 하버드 학원 영어 강의 들으러 간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 아가씨가 그래? 나 거기 강의하는 강사인데 지금 학원 가는 길이니까 데려다 줄게. 타.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방금 전에 깡패에게 걸렸던지라 사람 하나도 안 지나는 으슥한 골목길 혼자 가는 것보다야 선생님 차 타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생각 없이 봉고차 뒷문에 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갑자기 뒤통수는 탁 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여기서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학원에 굳이 봉고차로 데려다 주려고 하는 거지? 사실 그 장소가 아파트에 가려 있어서 그렇지 조금만 가서 모퉁이만 돌아 길만 건너면 학원에 거의 다다른 곳이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원에 왜 차를 태워주려는지 의심이 가더군요. 하지만 다들 아실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타려던 행위를 멈추고 갑자기 안 탄다고 하면 괜히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실례인 것 같고 또는 만약 유괴범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안 타려고 하면 강제로 데려갈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설마 이렇게 연약한 여자 혼자 뭘 하겠어 하는 생각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설마 내가 유괴가 된다고? 유괴는 남의 이야기지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큰 용기를 내어 다시 뒤돌아서며 안 탄다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조수석에 여자만 보일 뿐 운전석도 컴컴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고
열린 뒷문도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기 때문에 뭔가 이건 너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결정적으로는 제가 그 학원을 1년 동안 다니면서 그 여선생을 본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탄다고 하니까 자꾸 봉고차가 천천히 제 뒤를 쫓아오며 왜 태워주려는데 안 타려고 그러냐고 계속해서 말하더군요. 저는 그냥 끝까지 그냥 안 탈래요. 여기서 가까우니까 그냥 갈래요. 라고 말했지만 말이죠. 그러더니 점점 여자가 막 왜 숨죽이는 목소리로 악지르는 느낌, 뭐 그런 느낌으로 아, 왜 안 타냐고. 왜 안 타냐고. 빨리 타. 라는 식으로 윽박질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때 이 차를 타면 죽겠구나. 이러다 저 뒷문 속에서 누군가 튀어나와 날 강제로 잡아가겠구나 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던 찰나 저 멀리서 아주머니 한 분이 쇼핑을 하고 오시는지 장바구니를 들고 오시더군요. 저는 도저히 달리지는 못하겠어서 달리듯 걸어서 그 아주머니 곁으로 갔죠. 그러더니 봉고차는 말없이 저를 지나가더군요. 만약 제가 그 차를 탓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의 장소는 바로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정확한 장소를 밝히는 섭자의 공포이야기 섭공라 24살 제가 24살 때 겪은 일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오후 수업이 휴강이라 일찍 끝나고 자취방에 돌아오던 중 한 할머니가 애타게 저를 부르더군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 우리 집 다리미가 고장이 났어. 좀 고쳐줄 수 없겠나? 라고 하시더군요. 저야 당연히 못 고치니까 전파상이나 근처 전자상가에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할머니는 끝까지 청년이 고쳐줘. 그냥 청년이 우리 집에 잠깐 와서 다리미가 어떤지 좀 봐줘. 응? 고쳐줘. 이러시더군요. 저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할머니께서 힘드셔서 아무나 붙잡고 계속 말씀하시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그 집에 가도 제가 고칠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안 되겠다며 그냥 웃으며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이건 유괴다 라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청년, 이 할매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아무 일 없을 테니까 걱정 말고 좀 도와줘. 응? 생각해보세요. 정상적인 할머니 생각으로 청년이 못 고쳐드리겠다고 떠나면 저 청년이 능력이 없거나 귀찮거나 해서 가는 거겠구나 생각하지. 할머니가 의심이 가서 그냥 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 들었던 그 아가씨도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선생님, 나쁜 사람 아니야. 학원까지만 데려다 줄게. 라고 말이죠. 절대 이런 소리 하시는 분 말을 믿어선 안 됩니다.
저는 갑자기 등골에 소름이 돋아 길을 건너고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는 어디론가 가고 사라지셨더군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건 유괴는 남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에게도 과도한 친절 행위는 자신을 위험하게 만든다. 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이 삭막하다고 어려운 분 도와주시는 착한 분, 문제는 그런 것을 악용하는 자가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섭자의 공포 이야기. 섭공라. 이야기를 하는 형님을 A, 그리고 형님의 친구를 B라 하겠습니다. B가 기숙사 생활을 하다 룸메이트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자취방을 싸게 구했습니다. 학교 근처이기도 하고 주위의 교통편도 꽤나 편하게 뚫려있는 명당 중의 명당인데 운이 좋게 그 자리를 구했다고 합니다. 가격이 너무 싼 것이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지만 별일 없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B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의는 물론이고 자주 가던 음식점, 술집,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B의 절친한 친구였던 A는 B가 걱정이 되었으나 뭔가 집안에 급한 볼일이 있어서 어딜 갔겠거니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A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고 B의 자취방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크를 해도 B를 불러보아도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B가 정말 어디 갔나 생각하고 그냥 가려다가 무심코 자취방의 문고리를 돌렸는데 의외로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 합니다. B가 안에 있는 건가 싶어서 들어가 봤더니 A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자취방의 벽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이상하게도 다른 곳은 전혀 묻어있지 않고 오직 문고리가 있는 높이의 벽에만 붓으로 빨간 물감을 묻혀 점을 찍은 것처럼 점점 수많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침대는 B로 보이는 사람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려 있었다 합니다. A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조심스럽게 침대로 향했습니다. 야, 임마. 걱정했잖아. 야, 뭔 일 있냐? 라며 걷어 올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불이 쉽사리 걷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불에 붙은 그것과 이불이 한 덩이가 된 것처럼 두 손으로 들어 올리려고 애를 썼다 합니다. 결국 이불과 한 뭉치가 된 그것을 들어 올린 순간 쩍 소리를 내며 이불에 붙어있던 것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것은 온몸에 피칠을 한 채 죽어있는 B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죽은 듯한데 몸에서 흐른 피가 굳자 이불과 몸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B의 모습은 퀭하게 떠져 있어 죽기 전까지도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A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당연히 첫 발견자인 A를 의심했지만 부검 결과 등이 나오자
의심을 거두고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B의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습니다. 몸의 다른 부분은 지극히 멀쩡했으며 칼에 찔리거나 베인 상처 하나 없었지만 그의 열 손가락은 전부 손가락의 둘째 마디까지 터져 있었습니다. 벽에 묻은 피는 전부 B의 것으로 양으로 치면 B의 몸에서 나오는 피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양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B는 자취방의 벽을 손가락이 다 터져 나가도록 두드리다가 과다출혈로 죽은 것입니다. B는 그 자취방에서 무언가를 보았을 것이고 밖으로 도망치려고 문고리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문고리 높이의 벽을 미친 듯이 두들겨서 그곳에만 피가 묻어 있었던 것은 아닐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불 속에 숨었으나 흘린 피가 너무 많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B는 자취방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귀신이라도 본 것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섭자의 공포이야기 섭공라. 이른 새벽 아침 운동하러 공원에 갔다.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이라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다. 운동하던 중 소변이 마려워서 공원 공중 화장실에 갔다. 다행히 화장실은 텅텅 비어 있었다. 볼일을 마치고 손을 씻고 있는데 문득 깨달았다. 아까 내가 사용했던 화장실 문이 닫혀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도 없었고 세면대가 입구에 있는 터라 손 씻는 동안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걸 전혀 보지 못했다. 더욱이 문틈 아래 틈으로 보이는 맨발. 그렇다면 그 사람은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 어디에 있었던 걸까? 섭자의 공포이야기 섭공라. 1년 전 언니가 고등학교에서 왕따 당했다는 걸 몰랐었다. 당시 나는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입학할 때까지도 몰랐었다. 그런데 입학하고 나서 한 달 후쯤 왕따의 주범인 학생의 집이 화재로 전부 불타버렸다고 한다. 그 다음 한 달 후쯤 다시 다른 학생의 집에도 화재가 났는데 그 학생의 부모님이 전부 불에 타 숨졌다. 결국 뉴스로도 전해졌는데 당연히 우리 언니가 의심되었지만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학교에서 우리 집에 찾아와 왕따에 대한 책임과 의심에 대해 사과했다. 물론 나도 언니를 의심하진 않았지만 말이야.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언니와 엄마가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사춘기 예민한 시절에도 언니는 엄마와 싸운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방에 돌아온 나는 언니에게
왜 싸우냐고 물었다. 언니의 말에 의하면 엄마가 신문에 난 방화 기사를 보고 희죽희죽 웃고 계셨다고 한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엄마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지. 응? 그러니까 괴롭히면 안 되지. 하고 웃었고 그래서 말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 무서웠지만 그저 그렇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방화 사건의 범인은 우리 엄마였을까? 누구였을까? 괴롭히면 안 되지. 섭자의 공포 이야기 섭공라. 유령이 나와서 심령사진이 찍힌다는 흉가가 있었다.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친한 친구와 그곳으로 가기로 했다. 가는 도중 친구는 편의점에 들려 마실 것 좀 사온다고 했다. 나는 먼저 흉가에 도착했고 친구는 조금 늦게 흉가에 도착했다. 흉가는 어두컴컴하고 분위기가 으스스했다. 하지만 소문은 그저 소문이었던 건지 흉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일단 사진을 찍어보기로 했다. 흉가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어 보았다. 디카라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화면에는 그저 찍은 그대로만 보일 뿐이었다. 나나 친구가 그저 홀로 찍혀 있을 뿐이었다. 아무래도 헛소문이었던 것 같다. 허무해진 우리는 그대로 흉가를 나왔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 친구가 등교하지 않는다. 감기 몸살이라도 걸린가 싶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한다. 어제 민철이가 학교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앞으로는 학교에 못 나올 것 같구나. 순간 이해됐다. 과연 심령사진은 반드시 찍히는 곳이었다. 섭자의 공포 이야기 섭공라. 여느 때처럼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다. 중학교라서 오빠처럼 야간 자율학습도 하지 않아 일찍 돌아온 날은 항상 심심하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수화기 건너 친구에게서 희미하게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친구 역시 집에 혼자 있었다. 친구 뒤에서 들리는 것 같은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자세히 들어보니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야, 혹시 아기 울음소리 안 들려? 하지만 친구는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집 밖에서도 전혀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울음소리는 계속되고 있었다. 친구는 겁에 질려 바로 울 것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만해. 무섭잖아. 그만하라고. 괜히 이야기했나 싶지만 일단 내가 무섭게 한 거니 친구네 집에 가기로 했다. 친구네 어머니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같이 있기로 했다. 하지만
친구네 집에 도착하니 아기의 울음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괜히 나까지 무서워졌다. 서로 벌벌 떨며 어른들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히도 잠시 후 친구 어머니께서 돌아오셨다. 친구 어머니께서 돌아오셔서 우린 안정이 되었다. 친구도 안심해하는 표정이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집에 돌아가자 이번엔 친구가 우리 집에 전화했다. 친구는 괜히 나를 왕복하게 해서 미안한 모양이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 그 친구가 다시 울먹이며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혹시 아기 울음소리 안 들려? 이번엔 나한테 들려. 하지만 내게는 들리지 않았다. 친구는 무서워서 엉엉 울기 시작했다. 나도 당황해서 같이 울어버렸다. 울면서 어머니를 부르는데 현관벨이 울린다. 옆집 아주머니와 어머니였다. 내가 우는 소리에 깜짝 놀라 찾아오신 것 같다. 어머니는 옆집에서 아주머니와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것 같다. 어머니께서 돌아오시자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일단 전화를 끊으러 갔다. 친구에게 어머니께서 돌아오셨다고 전해주려는데 친구가 말했다. 아기 울음소리 안 들려. 내 응답을 기다리던 친구는 전화로 계속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그쳤다고 한다. 혹시 옆집 아주머니가 돌아간 것과 동시였을까? 어쩌면 이번엔 옆집 아주머니가 데려갔을지도 모른다. 아이는 도대체 누군가에게 붙어 다니는 것이었을까? 궁금하다. 섭자의 공포 이야기 섭공라. 심심풀이로 만남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중학교 동창인 S의 프로필을 발견했다. 별명이나 취미 같은 것은 대충 적혀 있었지만 사진을 본 순간 나는 S라고 확신했다. 춘천시가 거주지로 되어 있으니 틀림없다. 나는 한번 연락해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프로필에 쓰여있던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S 맞지? 기억하려나?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철민이야. 그렇게 보내자 곧 답장이 왔다. 철민이야? 와, 그립다. 웹사이트에서 프로필을 봐서 놀랐어. 야, 그대로네. 예전이 귀엽다. 요즘엔 뭐하고 있어? 학교에 다니고 있어. 에? 그럼 혹시 땡땡대야? 가깝잖아. 맞아. 굉장한데. 하긴 S 너는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좋았으니까. 에이, 그렇지 않아. 게다가 최근 들어서 집 근처가 공사 중이라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는걸. 아, 집 근처? 그러면 공부에 방해되겠지. 그래도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뭐 한다는데? 뭔가 새로운 가게를 만드는 것 같아. 아, 그렇구나. 하긴 그쪽 옆은 계속 공터였으니까 말이야. 철민이는 잘 기억하고 있네? 그야 S네 집은 자주 놀러 갔으니까 학교에서 가까웠고 근처 공원에서 땡땡이 치고 아이스크림 먹는 건 정말 최고였어. 그 다음 온 문자에 나는 등골이 얼어붙었다. 알았다. 고마워.
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찰리는 작은 분홍색의 꿈들 때는 울음주머니처럼 태어났다. 당장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 것처럼 한 달이나 서두른 탄생이었다. 아내는 시끄러운 아기 울음소리를 천상의 목소리라고 농담하곤 했는데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벽에서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귀에서는 털이 뽑혀나갈 것만 같았다. 아내 베스와 나는 누구 한 명은 지하실에서 눈을 붙일 수 있도록 번갈아가며 아기를 돌보았다. 고통스러운 몇 달이 지나고 눈 밑이 검게 변해가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울음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6개월이 되어도 찰리는 여느 때처럼 시끄러웠지만 매끄러운 검은 머리가 자라나면서 조금 매력이 생겨났다. 내가 글을 읽어줄 때면 아기가 좀 얌전히 있었기 때문에 작은 성악가 천사님에게 소설을 통째로 읽어줘야 했다. 찰리는 모유수유를 싫어했고 분유를 선호했다. 우리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소아과 선생님과 상담 후 받아들이기로 했다. 찰리는 그것 이외에는 건강했고 끊임없는 울음은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보라는 조언을 들었다. 진통제와 소음 차단 귀마개는 자주 사용하는 무기가 되었다. 찰리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었을 무렵 근심에 찬 우리는 유아정신과 의사에게 방문했다. 신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눈물 젖은 눈과 흘러내리는 침, 끊이지 않는 울음은 예상보다 더 큰 문제점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았다. 의사는 감정 조절 장애가 원인일 가능성을 들었고 이상 행동을 멈추고 손가락을 빨거나 웃을 때까지 부모님이 아기가 하는 행동을 흉내내는 놀이치료를 권유했다. 우리는 꽤 노력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돌이 지나고 몇 달 뒤 베스가 욕실에 있던 중 찰리가 마침내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나는 찰리의 행동을 따라서 카펫 위를 기어가는 중이었고 찰리는 제자리에 앉아서 떨리고 울먹이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며 통통한 작은 손가락으로 닫힌 욕설 문을 가리켰다. 불안감에 뒷머리가 굽혀 섰고 아기는 눈가를 그렁거리며 일그러뜨린 얼굴로 생애 처음 말을 꺼냈다. 엄마가 아니야. 아니야. 저 사람은 엄마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찰리의 부드러운 분홍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욕실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머리카락을 올린 채 문간에 기묘하게 서 있는 베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야 욕실 거울에 비친 아내의 뒷머리를 가로지르는 꿰맨 작골 처음으로 발견했다.
처음으로 그 꿰맨 자국은 섭자의 공포 이야기 섭공라.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삿짐이 많지 않아 가구를 제외한 자잘한 짐들은 아침부터 직접 옮기고 있었다. 새로 이사한 집은 5층. 짐을 내리고 엘리베이터에 다시 탔다. 1층을 눌렀는데 문이 닫혔다가 바로 다시 열렸다. 닫힘 버튼을 눌렀지만 닫혔다가 또다시 열린다. 센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자리를 옮겼다. 1층 버튼과 닫힘. 여러 번 눌렀지만 여전히 닫히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계단으로 내려왔다. 1층에서 짐을 드니 역시 계단으로 가는 건 힘들다고 생각되었다. 혹시나 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니 바로 1층으로 내려왔다. 엘리베이터에 타니 순조롭게 5층까지 도착했다. 아깐 운이 나빴나 보다. 짐을 방에 두고 다시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러자 또다시 엘리베이터의 문은 닫히지가 않는다. 몇 번을 눌러도 닫히지가 않는다. 포기하고 다시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상복을 입은 부부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러자 엘리베이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내려갔다. 뭔가 요령이 있는 건가? 부부가 내려간 후에 다시 엘리베이터에 탔다. 1층을 눌렀다. 문이 닫힌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뭔가 달라진 것도 없고 특별한 행동을 취한 것도 아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엘리베이터는 아주 문제없이 움직였다. 짐을 다 옮기고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는 길이었다. 이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옆에 회관이 있는데 아파트 주민의 경조사를 진행하는 것 같다. 회관을 지나치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조금 전 부부가 소년의 영정을 안고 있었다. 아무래도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건 소년이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덧 밤도 깊어져 막차를 타야 할 시간이었다. 늦은 시간이어서 나를 제외하고 버스를 기다린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얼굴의 하반부가 완전히 마스크로 덮여 있었다. 젊은 여자 같았다.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 여자가 갑자기 나에게 말을 걸어 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여자의 목소리는 묘하게 낮았다. 아니요. 딱히 그렇게는 생각 안 했어. 여자는 소리를 높여 웃기 시작했다. 상관없어. 실제로도 그렇긴 하니까. 예. 나는 여자가 무서웠다. 옛날에 이런 여자가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 이름을 기억해내려는데 조금 걷지 않을래? 어차피 버스는 더 이상 오지 않을 테니까. 여자의 말에 깜짝 놀라 손목 시계를 보니 이미 시간은 12시가 넘어 있었다. 막차는 이미 떠난 뒤였던 것이었다. 여자는 혼자서 걷기 시작했다. 나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도 호기심으로 여자를 따라가기로 했다. 밤길에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지? 멍하게 있다가는 어둠에 빨려 들어가 버릴 것 같은 그런 거 말이야.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감이 오지 않았고 점점 으스스해지는 것만 같았다. 저기 뭐라고 부르면 되나요? 나는 여자의 등을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엔 여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들리지 않았다. 입 짓는 여자. 입 짓는 여자. 그 순간 나는 떠올랐다. 어릴 적 자주 듣던 괴담을. 장난으로 위협하는 것 같지. 그렇지만 사실이야.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뺨이 차가웠고 여자는 마스크를 벗었다. 환웅이 맺혀서 확실히 찢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옆으로 길게 파인 입이었다. 나는 말을 잃었다. 여자는 멈춰서서 중얼중얼 사고로 입이 찢어졌다는 것, 응급처치를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부터 입 찢어진 여자가 된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다. 여자는 말을 멈추었고 나는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몰랐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죠? 여잔 내 말을 무시하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에이즈 통계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 자기 수업의 학생들에게 만약 자신이 에이즈에 걸리면 어떻게 할 텐가 라고 묻더래. 몇 년에 걸쳐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그 결과는 어땠을 것 같아? 눈치채기 전에 나는 이미 손에 많은 땀방울이 맺혔다.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왜 이 여잔
버스가 오지 않은 걸 알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을까? 그리고 여잔 말을 이어갔다. 에이즈 예방 운동이나 연구에 힘을 써서 자신 같은 비극을 겪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은 20%도 되지 않았대. 나머지 80%는 같은 대답을 했어. 내 피를 누군가에게 옮겨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 같은 절망을 느끼게 하겠다고 말이야. 여자의 목소리는 귓가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인간은 결국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면 다른 사람도 같은 꼴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해버리지. 근데 그거 알아? 나도 인간이야. 나만 이런 꼴이 되다니. 여자는 코트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여자는 기묘한 미소를 띄우며 다가왔고 비는 점점 더 강하게 내렸다. 정적이 흘렀다. 여자는 더욱더 미소를 크게 지으며 말했다. 처음에 내가 말했지. 나는 입 찢어진 여자가 아니라 입 찢는 여자라고. 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일본 오사카 부 히가시 오사카시와 나라 현 이코마시 사이에 1914년 4월 18일에 개통한 철도 터널입니다. 1964년 이코마 터널 개통 이후 1984년 나라 쪽 진입으로 일부만 제2신 이코마 터널 건설에 이용하고는 전면 폐쇄되었습니다. 일본의 건설 회사인 오바야시 구미에서 준공한 터널로 총 연장은 3,388m, 추호선의 사사코 터널 다음으로 긴 터널이었으며 일본 최초로 표준궤간의 터널이었습니다. 오사카와 나라를 연결하던 구간이므로 지금은 긴키 니폰 철도로 흡수 오사카 전기궤도가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6년 이코마 터널을 지나가던 열차의 화재가 발생. 1947년 이코마 터널을 지나가던 급행 열차의 폭발 사고. 1948년 브레이크 고장으로 오사카 방면으로 폭주, 선행 열차와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모든 사고, 그러니까 모든 사고의 원인은 불명입니다. 알 수가 없다라는 이유죠. 결국은 공식적으로 터널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기존 선로를 대폭 직선화 및 이설시키며 신 이코마 터널을 개통하게 됩니다. 구 이코마 터널은 신 이코마 터널이 개통되던 1964년 7월에 폐쇄되었습니다. 이코마 터널의 오사카 측의 쿠사에 자카역도 함께 폐쇄되었습니다. 이후엔 1983년까지 새로 생긴 신 이코마 터널만 사용했으나
1984년 게이 한나선이 개통하며 구 이코마 터널의 나라 측 입구를 재활용하여 400m 정도 구간적으로 비상 대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은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에서 데려온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건설하였으며 건설 현장에 동원된 조선인들은 낙석 사고나 폭행과 같은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그때 당시 사람의 피가 많이 섞여야 공사가 성공한다는 미신을 믿던 일본인 감독들에게 잔인하게 학살당하기도 했답니다. 특히 이코마 터널 자체가 강삭선 건설 방식까지 검토했을 정도로 험난한 구간이었고 1913년 1월 26일에는 낙반 사고가 발생하여 일을 하던 조선인 노동자 152명, 매몰 및 사망자 20명이라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터널 완공 후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귀신을 자주 목격하였고 갖가지 사고가 발생되어 폐쇄까지 이어졌으며 현재는 일본의 3대 심령 스폿으로 알려졌습니다. 터널 옆엔 조선인들이 세운 보덕사가 있으며 사찰 내에는 1977년 긴키 니폰 철도와 지역 인사의 지원을 받아 세워진 한국인 희생자 무연불위령비가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조선인들의 넋을 기리고 있으며 1922년 스미 작가의 다리 없는 강이라는 책에 이코마 터널에서 억울하게 죽은 조선인들의 한 때문에 잇따른 사고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더욱더 조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직후엔 일본 정부는 노코멘트로 일관 중입니다. 스미 작가에 의한 기이한 일에 의하면 이코마 지역에 살았던 증언자들이 말하기를 당시 동원되었다가 살아남은 조선인 노동자들의 행방이 묘연해졌으며 그 근처엔 조선 한복에 상투를 튼 형상의 귀신을 목격한 사람이 굉장히 많으며 터널 벽에 저절로 써지는 한글 낙서를 보았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보수공사를 실시해 이코마 터널을 쇄신하려고 했지만 작업만 시작하면 일어나는 사고들과 계속되는 인부들의 귀신 목격담, 그리하여 결국은 출입 금지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귀신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